뭐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왜 자꾸 친한 척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세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예요? 청소하는 아줌마죠. 새벽 5시 반. 윤옥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항상 이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추리닝 바지와 색바랜 티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오래된 두건을 둘러맸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매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오늘도 해지 일찍 출근하는구나. 아침은 챙겨 먹고 가려나. 부엌에서 딸을 위한 아침상을 차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딸 김혜지 씨는 아직 꿈나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7세의 유치원 교사인 딸은 어머니와는 정반대로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오키 씨는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어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불을 발로 차버리고 사지를 쫙 벌리고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녀석 벌써 27인데 담버릇은 언제 고칠 거야? 딸에게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나서 오키 씨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건물 청소, 화단 정리, 입주민들 민원 확인, 그리고 오후에는 딸과 함께 장보기. 평범하지만 충실한 하루입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실에서 박태중 씨가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태중 씨도 고생 많습니다. 밤새 별일 없었어요? 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2층 치과에서 배수관 문제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중에 업체 불러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박태중 씨는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오키 씨 정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직 경찰 출신인 그는 과묵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성실함과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죠. 오키 씨는 청소 도구를 챙기고 건물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3층부터 시작해서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며 꼼꼼히 청소합니다. 먼지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세심함이 몸에 밴 습관입니다. 여기 모서리 부분이 좀 더러워졌네. 걸레질을 하다가 무릎을 꿇고 구석진 곳까지 닦아냅니다. 그때 뒤에서 높은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뚜벅, 딸칵딸칵, 리듬감 있는 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오키 씨는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가방을 들고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제법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어딘지 모르게 거만함이 묻어납니다. 어머,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람은 58세,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최미경 씨였습니다. 최미경 씨는 오키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오키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최미경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 네, 저는 3층에 볼 일이 있어서요. 지나가게 비켜주실래요? 최미경 씨는 대충 대답하고는 계단을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오키 씨가 청소하던 걸레에서 물이 튀면서 최미경 씨의 스타킹에 조금 묻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물방울 몇 개가 스타킹의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최미경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오키 씨는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최미경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이 스타킹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거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한 켤레에 10만 원이 넘는다고요. 최미경 씨는 손가락으로 스타킹의 얼룩진 부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키 씨는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배상이요? 당신 월급으로 이런 거 배상할 수 있겠어요? 최미경 씨의 말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소음 때문에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말 청소하는 사람이 조심성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건물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어요. 오키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세탁비요? 이런 고급 스타킹은 세탁이 안 된다고요. 새로 사야 해요. 새로, 그것도 백화점에서. 최미경 씨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2층에서 김명수 씨가 내려왔습니다. 김명수 씨는 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37세의 의사였습니다. 성실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그는 평소에도 오키 씨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명수 씨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물었습니다. 아, 여기 2층 선생님이시구나. 아니, 글쎄요.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제 스타킹에 더러운 물을 튀겼어요. 최미경 씨는 김명수 씨를 보자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김명수 씨는 오키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수라고요? 이건 실수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특별히 차려입고 나온 건데. 최미경 씨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1층에서 박태중 씨가 올라왔습니다. 소음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태중 씨의 차분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 청소 아줌마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이거 보세요. 스타킹에 완전 물 다 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비싼 건데 진짜. 박태중 씨는 오키 씨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오키 씨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미경 씨는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런 고급 건물에서 일할 때는 더더욱요. 그리고 그쪽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물어주네 만해해요. 분수를 아셔야지 정말. 최미경 씨의 말에 김명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평소 오키 씨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심하다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 당해보신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당했고 안 당했고를 떠나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게 말씀하셔도 되는 일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같이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보니까 별로 티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최미경 씨는 자신의 옷차림을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오키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태도가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타킹 값은 제가 꼭 배상해 드릴게요. 어디서 사신 건지 알려주시면.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에서 샀어요. 영수증도 있어요. 최미경 씨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12만 원에 구입한 스타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준비해서 드릴게요. 돈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똑같은 제품으로 사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최미경 씨의 요구는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김명수 씨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백화점 갈 일이 있어서요. 김명수 씨의 제안에 최미경 씨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너무 기분 상하지 마세요. 김명수 씨는 오키 씨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돈 드릴게요. 오키 씨는 김명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잠깐요, 아줌마. 최미경 씨가 오키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 입주민들이 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어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이 사는 곳이에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최미경 씨의 말은 명백한 계급의식이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오키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오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3층에 볼 일이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어쨌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명수 씨는 오키를 위로한 후 자신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태중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키 씨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태중 씨도 고생했네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뭐 어때요? 오키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키 씨는 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혜지는 어땠어?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오늘 제가 가르쳐준 노래 다 외웠다고 자랑하더라고요. 혜지 씨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딸의 순수하고 밝은 성격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 엄마, 오빠가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벌써? 네, 저도 좀 빠른 것 같다고 했는데 오빠가 부모님께서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오키 씨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승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만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왠지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오빠네 집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겠다고요. 그래, 그럼 우리도 뭔가 준비해 가야겠네. 네, 엄마,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면 돼요. 혜지 씨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키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오키 씨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최미경이라는 여자의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혹시 승혁이 어머니도 그런 분일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명수 씨가 약속대로 스타킹을 사서 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똑같은 제품으로 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돈은 얼마예요? 그런 걸 따지지 말아요. 별거 아니에요. 김명수 씨의 따뜻한 배려에 오키 씨는 고마웠습니다. 최미경 씨에게 스타킹을 전달하면서도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이제야 가져오는군요. 좀 더 빨리 처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혜지 씨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상견례 일정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오빠 어머님께서 갑자기 일정이 생기셨대요.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키 씨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상견례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괜찮다. 언제로 다시 정하자고 했어? 그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그럼 우리도 여유 있게 준비하자. 하지만 오키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상황에 상견례가 미뤄졌다는 게 차라리 잘된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일주일 후 혜지 씨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 언제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예요. 오빠네 집에서요. 오키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의 불쾌한 기억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우리도 준비 좀 해야겠네.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빠가 부모님이 편하신 분들이라고 했어요. 혜지 씨의 말에도 불구하고 오키 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오키 씨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래전에 선물 받아놓고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키 씨는 유명하다는 미용실에서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처음으로 메이크업이라는 것도 받아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혜지 씨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 너무 과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승혁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모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승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혜지야, 어서 오세요. 송승혁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키 씨의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50대 후반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건물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최미경 씨였습니다. 오키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최미경 씨는 오키 씨를 쳐다봤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키 씨의 모습이 그날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승혁이 어머니 최미경이에요. 안녕하세요. 혜지 어머니 윤옥희입니다. 오키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일단 참고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지 어머님, 참 젊어 보이시네요. 최미경 씨의 첫마디는 사교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키 씨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이를 애둘러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저희 승혁이가 혜지양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치원 교사라고 들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죠. 최미경 씨의 말투에서 미묘한 무시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유치원 교사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네,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혜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유치원 교사로는 살기 힘들지 않나요? 월급도 그렇고 미래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최미경 씨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었습니다. 오키 씨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혜지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보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죠. 우리 승혁이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수입이 꽤 괜찮거든요. 최미경 씨는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승혁이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최미경 씨는 계속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요즘 시대에는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결혼을 하려면 더더욱 그렇죠. 오키 씨는 점점 화가 났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지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최미경 씨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건물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건물 관리요?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몇 군데 있어서 돌아다니느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키 씨는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그런 일도 괜찮죠. 최미경 씨의 말투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좋은 직업을 기대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혜지 어머님, 혜지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님 혼자서 혜지를 키우신 거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최미경 씨의 말은 동정인 듯하면서도 은근히 경제력을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키웠습니다. 부족함 없이 잘 키웠어요. 그래도 여자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오키 씨는 최미경 씨의 말 하나하나가 불쾌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아래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최미경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도 최미경 씨의 불편한 발언들은 계속되었습니다. 혜지야, 우리 승혁이랑 결혼하면 살 곳은 생각해봤어? 아직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신혼집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어. 하지만 혜지 내에서도 뭔가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닌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조건 이야기에 오키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아이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부모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특히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젊은 사람들끼리는 힘들어요. 최미경 씨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오키 씨는 그런 최미경을 보며 지난주에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승혁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미경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중에야? 이런 건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문제되면 더 곤란하잖아. 오키 씨는 승혁 씨의 태도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말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동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싫어한다면 더 강하게 말렸을 텐데 그저 형식적으로만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지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집값만 해도 몇 억씩 하니. 최미경 씨의 말에 오키 씨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특히 결혼 생활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 승혁이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최미경 씨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혜지 씨가 승혁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혜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서로 확실해야 하잖아. 특히 집안 환경이나 경제적 수준도 비슷해야 편하고. 오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을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최미경 씨는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지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승혁이는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수입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요즘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잖아요. 오키 씨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이 승혁에게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 혜지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승혁이를 좋아하는 여자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딸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혜지랑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최미경 씨의 말에 혜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승혁 오빠가 그분들과 만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혜지가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지야, 그런 뜻이 아니야. 승혁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지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하는 말은 다 좋은 뜻이야. 다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지. 최미경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오키 씨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차라도 한 잔 더 하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혜지가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오키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상처받은 것 같아서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미경 씨는 마지막까지 불쾌한 말을 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밟던 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혜지야, 기분 안 좋아? 네, 조금. 오빠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혜지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오키 씨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주눅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혜지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하지만 오빠도 별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않고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결혼이라도 해서 비슷한 상황이라면. 혜지는 승혁에 대해서도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자. 좀 더 지켜보고. 네, 알겠어요. 하지만 오키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키 씨는 평소와 같이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미경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지 오키 씨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듣는지 쳐다보는지 신경 쓰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 어제 그 청소하는 아줌마네. 최미경 씨는 오키를 보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 온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 유치원 교사 엄마. 똑같이 초라하더라. 옷은 자기 딴엔 가르된 거 입고 왔던데 진짜 안 어울리더라. 언제 나온 디자인인지 구렸어. 최미경 씨는 자신이 만난 오키 씨가 바로 앞에 있는 청소부라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키 씨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아무튼 우리 승혁이는 그런 집안과는 맞지 않아. 뭐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 말이야. 최미경 씨는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때 김명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어제 그 의사 선생님이시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최미경 씨는 김명수를 보자 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께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저 통화하고 있던 거예요. 김명수 씨는 오키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키 씨가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아니에요. 전혀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최미경 씨는 김명수 앞에서는 정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가 돌아간 후에는 다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야야, 방금 전에 내가 전에 말했던 의사 선생님 있지? 그분이랑 말 좀 하느라고. 아무튼 그럼 사람들이랑 우리 승혁이랑 어울리기나 해? 오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지가 울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만났는데 계속 저를 탐색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경제 상황이나 엄마 직업 같은 것들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키 씨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승혁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엄마가 건물 관리 일하신다고. 주로 청소 일하신다고요. 그랬더니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혜지는 점점 더 풀이 죽어갔습니다. 혜지야, 너무 상심하지 마. 하지만 오빠가 저를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텐데 점점 의심스러워요. 오키 씨는 딸이 스스로 깨달아가는 것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야. 진짜 사랑이면 조건 따지지 않지. 네, 알겠어요. 좀 더 지켜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 승혁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지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 앞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혜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승혁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혜지 씨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저희 집안 환경이 자기네랑 안 맞는다고 어머님께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키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도 화가 나서 그럼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혜지 씨는 이제 완전히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혜지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헤어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키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오빠가 계속 연락하면서 만나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키 씨는 이제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혜지야,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요? 어떻게요? 그냥 엄마에게 맡겨. 오키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당당하게 맞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승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지야,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부모님과 함께. 왜?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좋게 얘기하려고. 우리 엄마도 미안해하셔. 승혁의 말에 혜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만나보자, 마지막으로. 오키 씨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립적인 장소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 승혁 가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미경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늘 만난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승혁이와 혜지의 결혼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직설적인 말에 혜지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집안 환경이 너무 달라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최미경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라요. 최미경 씨의 말에 오키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견뎠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혜지가 조금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래. 엄마,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승혁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진심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야 서로 상처 안 받아. 계속 애매하게 끌고 가면 더 힘들어져. 안 그래? 최미경 씨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듯이 계속했습니다. 그 순간 오키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혜지도 우리 집안에 맞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소박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최미경 씨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부족하다고요? 혜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좀 안 맞지 않니? 버는 것도 차이가 있고 말이다. 승혁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오키 씨는 승혁의 태도를 보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그런 말에 강력하게 반대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면 불행해져요. 최미경 씨는 마치 자신이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혜지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혜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지야, 잠깐. 승혁이 혜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혜지는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이미 끝난 일이야. 오빠도 어머님 말에 동조하고 있잖아. 승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미경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뜻이라고요? 제 딸을 그렇게 모욕하는 게 좋은 뜻인가요? 오키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어머님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최미경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키 씨는 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보호하고 싶었던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품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최미경 씨는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고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연을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최미경 씨는 마치 자신이 이긴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키 씨와 혜지 씨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혜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가요? 무슨 소리야? 너는 누구보다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혜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지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오키 씨의 위로도 혜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혜지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키 씨는 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지야, 문 열어. 엄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배고프지 않아요. 오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미경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건물 청소하는 분, 수준이 다르다.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키 씨는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모은 재산과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지는 부은 눈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어제 밥도 안 먹고. 괜찮다. 많이 힘들었지? 네, 솔직히 많이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혜지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혜지야, 너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제 직업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오키 씨는 딸이 점점 더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오키 씨는 김명수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김명수는 오키 씨의 표정을 보고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실 오키 씨는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오키 씨가 다니던 병원이 바로 김명수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오키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김명수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미경과의 첫 만남부터 어제의 모욕적인 상견례까지. 김명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제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따님이 그렇게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김명수 씨도 오키 씨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선생님이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증인이요?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오키 씨는 김명수의 지지를 받고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김명수 씨는 오키 씨가 말하는 증인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빌딩의 주인이 오키 씨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씨가 말하는 증인은 혹여나 오키 씨가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도 해주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 모든 순간을 기억해주겠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었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혜지야,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 있어. 뭐요? 사실 엄마는 오키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건물 청소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이 엄마 거야. 혜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거라는 게 무슨? 엄마가 그 건물의 주인이야. 건물주라고. 혜지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응, 정말이야.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건물이야. 혜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겸손하게 살고 싶었어. 그리고 너도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랐어. 엄마, 앞으로 혜지 네가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마음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혜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거야. 더 이상 너를 그렇게 모욕당하게 둘 수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거야. 오키 씨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키 씨는 박태중 씨를 찾아갔습니다. 태중 씨, 부탁이 있어요.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혹시 오늘 최미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스타킹 사오라고 했던 여자 있죠? 그 사람이 오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오키 씨는 박태중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태중은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군요. 제가 봐도 예전부터 태도가 이상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왔어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태중도 오키를 지지했습니다. 오후 2시경 박태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 왔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3층 복도에서 뭔가 둘러보고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올라갈게요. 오키 씨는 평소와 같은 허름한 옷을 입고 청소용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미경 씨는 복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또 그 청소하는 아줌마네. 최미경 씨는 오키를 보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당신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최미경 씨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그때 김명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의사 선생님. 저 청소하는 아줌마가 자꾸 시비 걸어요. 최미경 씨는 김명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비를 걸었다고요? 김명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키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자꾸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가 해서. 도움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저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최미경 씨의 말이 점점 더 모욕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박태중도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비 아저씨, 이 청소 아줌마 교육 좀 시키세요. 자꾸 저한테 간섭하려고 해요. 박태중은 오키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라는 신호였습니다. 저기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뭐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왜 자꾸 친한 척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최미경 씨는 오키 씨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세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건 아니죠? 최미경 씨는 오키를 비웃었습니다. 그때 오키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예요? 청소하는 아줌마죠. 아니에요. 오키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최미경 씨는 오키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가 바로 저예요. 그때 박태중 씨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이 건물의 사장님이세요. 옆에 있던 김명수 씨가 놀라서 오키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물러서 박태중 씨에게 정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최미경 씨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요? 왜 말도 안 되나요? 청소하는 사람은 건물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키 씨의 질문에 최미경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 지금까지 저와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최미경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딸을 두고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 수준이 다르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를 두고는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셨고요. 오키 씨는 차근차근 최미경 씨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잠깐, 근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청소나 하는 주제. 어머나, 혜재 어머니? 그제서야 최미경 씨는 오키 씨를 뻔히 쳐다보다 놀란 눈을 했습니다. 고급 의상과 잔뜩 꾸민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못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최미경 씨는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오키 씨의 물음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마냥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차를 마치고 올라온 승혁 씨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건물에 방문한 듯 싶었죠.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승혁은 어머니가 오키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최미경 씨는 아들에게 뭔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혁 씨,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오키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아세요? 아줌마? 아니, 혜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승혁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혁 씨,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혜지 어머니시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정체는 모르세요? 다른 정체요? 김명수 씨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이 건물의 사장님이세요. 승혁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나도 몰랐어. 최미경 씨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승혁 씨,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시나요? 그건? 승혁도 어머니의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딸을 두고 조건이 안 맞는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두고는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셨죠. 승혁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어떤 부분이 오해인가요? 오키 씨는 승혁에게도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가 혜지 어머님의 정체를 몰랐어서. 제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건물주든 청소부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혁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키 씨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미경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이 불리해졌기 때문에 하는 사과 같았습니다. 뭐가 죄송한가요? 제가 몰라 봬서. 몰라봤다고요? 그럼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품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오키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최미경을 질책했습니다. 최미경 씨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김명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가요?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죠. 제가 끼어들 상황은 아니지만 안 봐도 비디오네요. 그리고 당신들처럼 무식한 사람들한테 사장님이랑 따님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사람 평가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미경 씨와 승혁 씨 두 사람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했어야 하는 거예요. 최미경 씨는 오키 씨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태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요. 지난번부터 뭐라 하려다가 사장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참은 건데 당신들 참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박태중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키 씨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당해졌습니다. 최미경과 승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경과 승혁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도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박태중도 오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셨네요. 태중 씨도 고마워요. 증인이 되어주셔서. 그날 이후 최미경과 승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태중이 급하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승혁이라는 사람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기 사건이요? 네, 보험 사기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동명이인은 아니고요. 서초동에 있는 보험회사 건물 경비가 사장님 도움으로 취업했던 제 친구인 거 아시잖아요. 거기 지금 아주 난리가 났대요. 사장님한테도 곧 연락이 가긴 할 건데 경찰들도 막 오고 그랬대요. 오키 씨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경찰 측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말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냐? 평소에 수상한 점은 없었냐? 세입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없느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일을 하다 덜미가 잡혀 체포되었다며 확인차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오키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혜지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면 큰 불행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혜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괜히 마음 아플까봐.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혜지도 결국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혜지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르셨어요.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그래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울 거야. 오키 씨는 여전히 관대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미경 씨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인해 동네에서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고 했습니다. 평소 허영심이 강했던 최미경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박태중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최미경 씨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평소에 너무 거만하게 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안 됐네요. 오키 씨는 여전히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혜지는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인배세요. 저 같았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했을 텐데. 혜지야,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일 거야. 오키 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주변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김명수는 그런 오키를 보며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다니. 원한을 품고 살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용서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해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혜지 씨는 유치원 교사 일을 그만두고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혜지 씨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자신에게 주는 위로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김명수는 이런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오키 씨의 인품과 혜지의 순수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며칠 후 김명수가 오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이 건물에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1층 빈 공간을 활용해서요. 카페요? 네, 입주민들과 근처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혜지 씨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시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요. 김명수의 제안에 오키 씨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혜지야, 어떻게 생각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건물 1층에 작은 카페 겸 키즈 카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박태중도 힘을 보탰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오키와 김명수, 혜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김명수와 혜지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혜지는 아직 이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김명수는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가 완성되었을 때 작은 개업식을 열었습니다. 건물 입주민들과 근처 이웃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키 씨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혜지의 밝고 순수한 성격도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혜지 씨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고요. 김명수는 혜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지도 수줍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키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늘 북적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혜지는 본업이었던 유치원 교사 경험을 살려 카페에서도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혜지를 예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김명수도 병원 일이 끝나면 카페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 건강 상담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과 제휴를 맺어 키즈카페를 어린이 전용 심리치유센터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어린 환자들의 경우는 환경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놀이와 병행할 수 있는 치료를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명수와 혜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명수가 혜지에게 말했습니다. 혜지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할 말이 있어서요. 김명수의 진지한 표정에 혜지는 긴장했습니다. 혜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네, 혜지 씨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끌렸어요. 김명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와 사귈 마음이 있으신가요? 김명수의 고백에 혜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아직 이전 일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 알아가면 어떨까요? 김명수는 혜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심에 혜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해요. 이 대화를 뒤에서 들은 오키 씨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김명수는 승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혜지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김명수와 혜지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김명수는 혜지의 상처를 이해하고 천천히 기다려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혜지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명수 오빠와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오키 씨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김명수는 오키도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혜지와 오키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꼈습니다. 명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랑 잘 어울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수 오빠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조건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혜지의 말에 오키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김명수와 혜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명수가 오키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혜지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께 허락을 구하고 싶어서요. 김명수의 진지한 모습에 오키 씨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본인들끼리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명수 씨, 너무 고마워요. 우리 혜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선생님은 제일 믿음직스럽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혜지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머님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김명수의 약속에 오키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마 뒤 김명수는 혜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카페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혜지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지키겠어. 혜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오키 씨는 행복했습니다. 김명수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오키 씨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혜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한다는 혜지의 뜻에 따라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키 씨의 건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오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혜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입장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이 울리자 혜지 씨와 오키 씨가 사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김명수 씨가 오키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혼인선언문을 낭독했죠. 양가 부모들의 덕담이 이어졌고 모두가 크게 축복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키 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진정한 행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자신 또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몇 번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물론 오키 씨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버티게 해준 건 딸 혜지 씨와 자신의 주변에서 긍정 에너지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모두를 떠올리며 오키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오키 씨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SNS를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네 계정을 보게 됐어. 시어머니 집꿀 빼먹기라고 올린 글도 봤고 내가 한 음식을 내가 한 것처럼 올린 것도 다 봤어. 그건 그냥 재미로. 현우야, 네 아내가 명절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SNS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올렸어. 심지어 내 귀한 한약재를 몰래 가져가서 득템이라고 자랑까지 했지. 아침 6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도 전에 나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습관은 은퇴 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바뀌지 않았죠. 제 이름은 박정숙. 올해 72세입니다. 40년간 동네 약국을 운영하다 64세에 은퇴한 약사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약을 조제하던 그 시절이 가끔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혈압약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약사 시절에도 그랬듯이 생활의 리듬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골이었던 김영자 씨와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 아침부터 벌써 산책이야? 여전히 부지런하네. 습관이란 게 무서워. 약국 문 열던 시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 영자는 40년 넘게 우리 약국 단골이었던 친구로 나보다 3살 많은 75세입니다. 그녀는 내가 약사로 일할 때부터 늘 직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도 다 혼자 하게. 이번엔 좀 달라질지도 몰라. 소연이랑 태준이가 전날부터 온다고 했어. 영자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아들 내외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은의 얼굴이 떠오르자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현우네는 글쎄 바쁘다고 하더라고. 사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보여온 모습이 떠올라 말하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영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은 정확한 용량과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늘 말했잖아.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쓴 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지. 영자의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40년간 약을 조제하며 환자들에게 해왔던 말을 이제는 내가 들을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텅 빈 집안이 저를 반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이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는 건 가끔 외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 준비를 위해 장을 봐야 할 목록을 적으며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 아이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주말이면 꼭 들러 집안일을 도왔고 명절이면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도왔죠. 그런데 지은과 결혼하고 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나갔습니다. 카트에 갈비, 소고기, 과일 등 명절 음식 재료를 하나둘 담으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가족 모임. 이번에야말로 현우가 예전처럼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트 한쪽에서 한약재 특별 판매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구하기 어려운 상황버섯과 녹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사로 일하며 한약재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저는 잠시 고민하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하니 딸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추석 전날 오후에 가겠습니다. 태준이 병원 당직 마치고 바로 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아들 현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추석 언제 올 거니? 음식 준비해 놓을게.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현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추석에 언제 오려고?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아, 그게,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누군가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며느리 지은과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당일 아침에 가도 될까요? 지은이가 전날에는 좀 쉬어야 할 것 같다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매번 명절 전날 함께 준비하자고 해도 항상 당일에 와서 차려진 음식만 먹고 갔죠. 차례도 지내고 해야 하는데 아침에 오면 너무 바쁘지 않을까? 괜찮아요. 일찍 출발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지은이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 다음 날 그녀의 SNS에는 항상 활기찬 모습의 사진이 올라왔죠. 알았어. 그럼 당일날 일찍 오렴.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약국을 할 때는 환자에게 약을 건넬 때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복용하세요라고 말했었습니다. 영자의 말처럼 가족 관계도 그런 정확함이 필요한 걸까요? 장봐온 재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비싼 녹용과 상황버섯은 특별히 준비한 약재로 원래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특히 11살 손자 태호를 위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재로 영양식을 준비하려 했죠. 소연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연아, 전날 온다니 고맙구나. 엄마가 장 좀 많이 봤는데 함께 음식 준비하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태준이랑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손 많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문득 며느리가 아닌 딸이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분주하게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네 가족이 오기로 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일찍부터 김치와 나물을 미리 준비하고 갈비찜 재료도 손질해 두었습니다. 손자 태호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소고기전과 생선전도 부쳐야 했죠. 한창 준비 중이던 오전 10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내일 좀 늦게 가도 될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당일 아침에 온다더니 이제는 늦게 온다고? 아, 태호가 어제 좀 열이 있었어요. 오늘은 괜찮아졌는데 내일 컨디션 봐서 가려고요. 말투에서 핑계를 대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손자의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건 또 다른 변명 같았습니다. 태호가 아프면 병원은 갔니? 무슨 병인데? 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약 먹고 쉬고 있어요. 어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뭐래? 약사 출신인 저로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아직 병원은 안 갔어요. 지은이가 약국에서 약 사다 줬어요. 약사 어머니를 두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인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태호를 데리고 와. 내가 한번 봐줄게. 40년 약사 경력이 있잖니? 아, 글쎄요, 지은이가. 또 지은이 핑계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언제 올 수 있을지 확실히 알려줘.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네 가족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과 태준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든 그들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엄마, 일찍 와서 더 많이 도울까 해서요. 오빠네는 언제 와요? 딸의 질문에 입이 쓰라렸습니다. 내일. 어쩌면 못 올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도울게요. 제가 칼질 자신 있습니다. 사위 태준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소연이 부엌 앞치마를 두르고 태준은 팔을 걷어붙이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딸과 사위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내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상황버섯과 녹용을 꺼내며 영자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때로는 쓴 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지. 과연 내 아들 내외에게는 어떤 약이 필요한 걸까요? 딸과 사위의 도움으로 명절 음식을 차곡차곡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내일 벌어질 일로 복잡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현우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라지길 바랐던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6시에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소연이네 가족과 함께 상당 부분 준비해 두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부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과 태준이 일찍부터 일어나 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사상 차리는 거 제가 도울게요. 태준이는 전 부치는 거 도와준대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준은 부엌으로 들어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저 의외로 전 부치는 솜씨가 좋아요. 병원에서 세밀한 작업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태준의 유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태준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공경하는 모습이 늘 고마웠습니다. 세 사람이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하는 사이 시간은 어느덧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현우네 가족은 연락도 없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을 들고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어디야? 차례 준비 다 됐어. 아, 어머니, 지금 출발했어요. 길이 좀 막혀서요. 전화기 너머로 차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배경에서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거야. 난 피곤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이 제 표정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오빠네 많이 늦나 봐요. 괜찮아. 우리끼리라도 차례부터 지내자. 결국 차례는 현우네 가족 없이 지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정리하는데 오전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와 지은 그리고 손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길이 많이 막혔어요. 현우의 미안한 표정 뒤로 지은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간단한 인사만 하고는 바로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호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태호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1살 손자의 인사가 귀여웠지만 추석에 새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명절 예절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이 태호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야, 추석에는 즐거운 추석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야. 태호가 부끄러워하며 다시 인사했습니다. 태호를 살피니 어제 아프다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핑계였던 것 같아 서운했지만 손자의 건강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지은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가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소연과 태주는 분주히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찾아 하는 딸과 사위가 고마웠습니다. 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국그릇 좀 가져다 줄래? 지은은 마지못해 일어나 국그릇을 가져다 놓더니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5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호야,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사진 찍자. 지은은 태호를 불러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우가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제 눈에는 지은이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들고 활기차게 사진을 찍고 있었죠. 다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갈비찜을 집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어머님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처음으로 반가운 말을 들었다 싶었는데 그 뒤로 이어진 말에 마음이 식었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명절 음식을 못 하셨거든요.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직접 배워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서 친정에 자랑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40년 약사로 일하며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눈이 생겼던 터라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가 보였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 재료의 질과 정성이 중요한 거지.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해야 할 시간. 지은은 태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호가 좀 쉬어야 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현우도 잠깐만요 라며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태준이도 도와줄 거고.
태주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이 태호에게 게임을 다운로드해주는 소리, 현우가 뭔가를 보여주며 웃는 소리, 피곤해서 쉬어야 한다더니 방에서는 전혀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설거지도 먼저 하고 그랬는데.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약국에서 일할 때 항상 강조했던 균형이 떠올랐습니다. 약의 성분도 인체의 기능도 모두 균형이 중요한데 지금 이 가족 관계는 완전히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때까지도 현운의 가족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서 좀 불러볼까요? 아니야, 그냥 두자.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자였습니다. 정수가 명절 잘 보내고 있니? 아들 내외는 잘 도와주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그만두고 저녁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대학생이었을 때 명절이면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도왔던 모습. 회사에 취직하고도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거들던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을 만나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이 바쁘니까라고 넘겼습니다. 태호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소연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옛날에 엄마 약국에서 방학 때 알바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뭐? 약의 용량과 복용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건데.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약사로서 항상 강조했던 정확한 용량과 정확한 시간. 약국 문을 닫은 지 8년이 지났지만 그 원칙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방문이 열리고 현운의 가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뭐 도울 일 없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에서의 공허한 질문이었습니다. 다 됐어. 이제 먹기만 하면 돼. 지은은 저녁 식탁에 앉으며 음식들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해요.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명절 음식이라고요. 내심 불편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음식 사진을 찍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했습니다. 소연이 저를 보며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마 지은의 행동이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태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엄청 맛있어요. 상황버섯하고 녹용을 넣어서 끓인 특별한 음식이야. 태호 건강에 좋을 거야. 태호의 순수한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상황버섯이요? 녹용도요?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명절이니까 특별히 준비했지. 지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남은 음식 좀 싸가도 될까요? 특히 그 상황버섯하고 녹용 넣은 거요. 제 친정어머니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야 관심을 보이는군요. 40년 약사 생활로 다져진 눈썰미로 지은의 속내가 환히 보였습니다. 비싼 재료가 들어갔다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지은을 보며 문득 이번에는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정리해서 챙겨줄게.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말처럼 아들 내외에게는 쓴 약 한 첩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6개월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명절은 저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 갑자기 척추 디스크가 심하게 재발해 2달째 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많아 망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며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죠. 설 일주일 전 아들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이번에는 설 전날부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혼자 명절 준비하기가 힘들구나. 아, 어머니 그러세요? 많이 아프세요?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 잠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디스크가 심해져서 진통제 먹어가며 겨우 버티고 있어. 알겠어요. 지은이랑 상의해 볼게요. 다시 지은이랑 상이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설 전날에 약속이 있어서요. 또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딸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네 이번에도 당일에 온대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날부터 가서 다 도와드릴게요. 태준이도 휴가 냈어요. 딸의 말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썩을 펐습니다. 딸도 자기 살림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설날 전날 아침 허리 통증이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간신히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장 보는 도중 영자를 만났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디스크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는 거야? 응, 요즘 많이 심해. 진통제 먹어가며 겨우 버티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혼자 장을 보러 나왔어. 아들은 뭐 하고? 영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네가 오후에 와서 도와준대. 그래? 참. 내가 얼마 전에 지은이 SNS 봤는데 명절 음식 사진 올린 거 보니 정말 잘 차려 먹더라. 시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글도 올렸더라고. 영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지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응, 추석 때 찍은 사진이더라고.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명절 음식이라고 해시태그도 달고. 아들 내외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그 추석날, 지은은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SNS에 올렸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번에도 혼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오후가 되자 소연이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왔어요. 엄마는 앉아서 지시만 해요. 나머지는 다 할게요. 소연과 태주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무거운 것들을 들어주고 소연은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시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을 권하더라고. 하지만 내 나이에 수술은 좀. 제가 아는 좋은 척추 전문의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사위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루 종일 준비하며 내일 현혼의 가족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2알이나 먹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괜찮아. 진통제 먹었어.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현훈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현훈은 들어오자마자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근데 너희가 미리 와서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음식 정말 잘 준비됐네요. 소연이 많이 도왔죠. 지은은 제게 가볍게 인사하고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음식이 정말 근사하네요. 곧이어 태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자의 순수한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차례를 준비하는 동안 지은은 또다시 음식들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은의 행동이 더욱 눈에 거슬렸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도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진통제를 찾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소연이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진통제만 좀 먹으면 돼.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준이 다가와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현우는 뭔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지은은 잠시 쳐다보더니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소연이 제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맞죠? 응, 고마워.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두통약 있으세요? 저도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40년 약사 경력으로 환자의 고통에 민감했던 저였지만 그 순간 지은의 요구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가방 안에 약통이 있어. 거기서 찾아봐. 지은은 제 가방을 뒤적이다가 여러 약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약이 정말 많네요. 약사였으니까 항상 갖고 다니는 거지. 지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이런 진통제들이 효과가 좋죠? 저도 좀 가져가도 될까요? 가끔 생리통이 심해서요. 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것에 항상 경계했던 약사로서 지은의 요청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처방약이라 함부로 줄 수 없어. 두통약만 먹어. 지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약 사셨으니까 좋은 약 많이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약을 마치 간식처럼 여기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는 동안 식탁에서는 소연과 태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은은 태호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허리 통증으로 누워있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내외의 무관심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40년간 약사로 일하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봤는지.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은 아픈 어머니를 그저 지나쳐 버리는군요. 잠시 후 지은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그런데 혹시 명절 음식 좀 싸가도 될까요? 특히 저번에 해주신 그 녹용 음식요. 아픈 것도 모른 체하다가 음식 이야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지은이 더욱 서운했습니다. 소연이한테 물어봐. 내가 지금 일어나기 힘드니까. 지은은 소연에게 가서 음식을 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예의상 음식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태호도 피곤해하고. 그래, 조심해서 가. 지은이는 이미 포장된 음식들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득 작년 추석 때 지은이 SNS에 올린 글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명절 음식. 하지만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식만 가져가는 현실. 그 순간 뭔가 결심이 섰습니다. 현훈의 가족이 떠나고 소연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응, 약이 좀 듣는 것 같아. 오빠네는 정말.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소연의 말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약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으로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제가 정작 가족에게는 그런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연이네 가족은 저녁까지 머물다가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다시 들를게요. 병원 예약도 한번 알아볼게요. 고마워, 태준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준비했던 나물과 전등이 상당 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소연이가 지은에게 일부만 포장해 주었는데 더 많은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보관해 두었던 한약재 봉투도 사라졌습니다. 지난번 마트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산 귀한 상황버섯과 녹용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현훈의 가족이 떠날 때 지은이 가방을 부엌에 두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간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음식만 챙겨갔다고 생각했는데 제 허리 통증으로 누워있는 사이 냉장고를 뒤져 더 많은 음식과 한약재까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약사 생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정직이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약의 정확한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 그런데 내 며느리는 아픈 시어머니의 집에서 귀한 약재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약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지만 내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명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식만 챙겨가던 며느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그들의 행동.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족 관계도 약과 마찬가지야. 때로는 쓴 약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지. 전화기를 들고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시간 좀 있니? 할 이야기가 있어. 친구와 약속을 잡고 진통제를 한 알 더 먹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앞에 놓인 약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사 시절 환자들에게 늘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약은 증상에 맞게 정확히 처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내외의 증상에 맞는 약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들어 며느리의 SNS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것만 사용했지만 소연이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지은의 이름을 입력하니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내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의 계정에는 온통 명절 음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글, 직접 준비한 명절 음식들, 시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시어머니 모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는 중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혀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SNS에서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귀한 약재 득템. 역시 약사 시어머니라 좋은 것이 많네요. 공짜 약재 시어머니 집 득템 꿀 빼먹기.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에는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한약재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꿀 빼먹기라고 표현한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살펴보니 이런 게시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명절마다 비슷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 집에서 무언가를 득템하는 것이 대단한 성과라도 되는 양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사로서 40년간 환자들에게 정확한 약을 처방했던 저였지만 정작 제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영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 통증이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용량에 쓴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쓸 시간이 왔습니다. 설날 다음 날 카페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항상 직설적이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얼굴이 많이 안 좋네. 허리가 그렇게 아픈데 명절 준비는 다 했어? 소연이랑 태준이가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의 SNS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을 영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나한테는 안 하는 척하면서 SNS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올리고 심지어 꿀 빼먹기라고까지 써놨더라고. 뭐라고? 말도 안 돼. 그런 며느리를 둔 너도 참 복이 없구나. 영자의 분노 어린 반응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40년 약사 생활하면서 환자들 약 지어줄 때 항상 정직함과 정확함을 중요시했는데 내 가족에게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속상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SNS를 보게 된 거야? 너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며느리가 귀한 한약재를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찾아봤어.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참아야 하나? 참는 게 답이 아니야. 약사였던 너도 알잖아. 병을 방치하면 더 악화되기만 하지. 영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 지금 허리도 아픈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 며느리 행동도 그냥 두면 점점 더 심해질 테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넌 40년 동안 정확한 처방을 해왔잖아. 이번에도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 때야. 카페에서 나와 천천히 걸으며 영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컴퓨터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SNS 계정을 다시 찾아 들어갔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지은은 꽤 인기 있는 인스타그래머였습니다.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었고 각종 협찬 제품들을 소개하는 게시물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를 강조한 게시물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요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기 시어머니 레시피, 직접 만든 음식, 며느리의 자부심. 사진 속 음식은 분명 제가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이런 음식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다니. 저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잘 해내세요? 그리고 지은의 답글들.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렸어요. 저는 정성을 다하면 통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더 심각한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사 시어머니 덕분에 득템한 귀한 약재들. 이걸로 우리 가족 건강식 만들 예정. 공짜 약재 시어머니 집 득템. 사진에는 제가 소중히 보관하던 한약재들이 테이블 위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의 게시물. 직접 만든 건강식 귀한 약재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약사 며느리 건강요리 전문가. 약사 며느리라니요. 그리고 직접 만든이라고 써놓은 음식은 제가 명절에 준비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며느리의 SNS를 살펴보면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현우와 결혼한 이후 10년 동안 며느리는 SNS에서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로 인기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저와 제가 준비한 음식, 약재들이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항상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에게도 그런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오늘 시간 있니? 할 얘기가 더 생겼어. 그래, 언제든 괜찮아. 내가 갈까? 아니, 내가 갈게. 허리도 좀 나아졌어. 사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영자의 집으로 가는 길, 마음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영자의 집에 도착해 어제 발견한 SNS 내용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뻔뻔할 수가. 그런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영자야, 나 결심했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뭐 생각했어? 다음 명절에는 확실히 선을 그으려고 해. 약사로서 40년 동안 정확한 처방을 내렸듯이 이번에도 정확한 처방이 필요해. 영자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릴 거야? 일단 음식에 관한 거야. 명절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식만 가져가는 것부터 바로잡을 거야. 오, 그래. 어떻게? 다음 명절에는 딸 소연이네 가족하고만 명절을 보내려고 해. 아들 내외는 초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될까? 아들이잖아.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어. 제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을 영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이랑 약간의 재산이 있잖아. 원래는 아들 현우에게 대부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뒀어.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그걸 계기로 유산 정리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야. 사실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어. 약사로서 항상 모든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정숙이답다. 약사 시절부터 항상 정확하고 계획적이었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가족 관계도 약과 마찬가지로 균형이 중요해. 이대로 두면 아들도 며느리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야. 맞아. 약도 정확한 용량을 줘야 효과가 있듯이 가족 관계도 정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지? 그래, 정확히 그거야. 영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현우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엄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던 그 따뜻했던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통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약도 증상에 맞게 정확히 처방해야 효과가 있듯이 가족 문제도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SNS 허위 내용과 몰래 가져간 한약재, 아들의 무관심과 변해버린 태도, 이 모든 증상에 맞는 처방은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에 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통화를 마치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명절인 추석까지는 약 6개월. 그 사이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 의논할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이제는 제 가족 관계를 치료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은 태준이 소개해준 전문의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꾸준히 운동한 덕분이었죠. 그 사이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재산 정리를 마쳤습니다. 소연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이 제 계획에 놀라워했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참으셨네요. 저도 오빠네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 나도 오래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어. 8월 말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준비는 잘 되고 있으세요? 저희는 당일날 갈게요.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우야, 사실 이번 추석에는 너희를 초대하지 않으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는 소연이네 가족하고만 보내려고. 너희는 편하게 쉬렴.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이번에는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현우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결혼한 후로 명절 때마다 보여준 모습들이 있잖니.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시간 날 때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이번 추석에는 너희 편하게 지내.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필요한 첫 단계였습니다. 얼마 후 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지은이도 되게 의아해하는데. 그래, 이번에는 안 와도 돼. 대신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지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한테 들었는데 저희 이번에 안 가도 된다고요? 응, 이번에는 소연이네랑만 보낼 거야.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특별한 이유는 없어.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 그래도 명절인데 음식이라도 싸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저번에 해주셨던 그 한약재 넣은 음식요. 역시나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준비하기 힘들거든. 통화를 마치고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계획대로 진행하자. 너희는 추석 전날 와서 함께 준비하고. 네, 엄마, 저희가 모든 걸 도울게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서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정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평소보다 적은 양의 재료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귀한 한약재는 더 많이 샀습니다. 상황버섯, 녹용 그리고 고급 홍삼까지. 집으로 돌아와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다가올 변화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약사로서 40년 동안 약의 정확한 용량과 복용법을 강조해왔듯이 이제는 가족 관계에도 정확한 처방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딸 소연에게 물려주기로 한 유언장, 아들 현우에게는 소액만 남기기로 한 내용.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것이 아들 내외에게 처방하는 쓴 약이었습니다. 약은 때로 쓰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명절은 분명 다른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난 후에는
아들 내외와의 중요한 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사로서 마지막으로 내리는 처방. 그것은 쓰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일찍부터 소연이네 가족과 함께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소연과 태준이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음식 양은 적었지만 정성은 더 많이 들였습니다. 특히 귀한 한약재를 넣은 보양식은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음식 진짜 특별하게 만드셨네요. 한약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 소연은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는 동안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제 건강을 챙기며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요즘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가 소개해준 병원 덕분이야. 오후가 되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와 지은 그리고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희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님, 그래도 명절인데 인사는 드려야죠.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지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빈 장바구니였습니다. 음식을 싸갈 준비를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태호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자의 순수한 마음에 마음이 녹았지만 계획은 변함없었습니다. 들어오렴. 마침 차례도 끝내고 식사 중이었어. 현운의 가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과 태주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와, 어머님, 음식이 정말 근사해 보여요. 특히 이건 뭐예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지은이 가리킨 것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녹용 보양탕이었습니다. 그건 녹용이랑 상황버섯, 고급 홍삼을 넣은 특별 보양식이야.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저희도 좀 먹어봐도 될까요? 그래, 앉아서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는 어색한 듯 조용히 먹었고 지은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무엇을 가져갈지 고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음식 좀 싸가도 될까요? 특히 이 보양탕이요. 소연과 태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왜요? 이번에 음식을 특별히 소량만 준비했거든. 우리가 먹을 만큼만 했어. 지은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은아, 그만해.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 아들의 반응에 살짝 놀랐습니다. 현우가 며느리를 말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몇 분 후 소연이 부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만 와보세요.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지은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저 물 좀 마시려고 했어요.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냉장고에서 뭘 찾고 있었니? 아, 아니에요. 그냥 물병 찾으려고.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현우가 불안한 듯 처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가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자. 현우와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호는 태준과 함께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지은아, 사실 너희를 오늘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마침 잘 됐어.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요즘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다 보니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게 됐어. 어머님, 갑자기 무슨. 내가 가진 재산, 이 집이랑 약간의 저축이 있잖니. 원래는 너희에게 대부분 물려줄 생각이었어. 현우와 지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 소연이한테 대부분을 물려주기로 했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온 거야.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SNS를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네 계정을 보게 됐어. 지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집꿀 빼먹기라고 올린 글도 봤고 내가 한 음식을 내가 한 것처럼 올린 것도 다 봤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재미로. 재미로 내가 40년 약사 생활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정직이었어. 환자에게 약을 지어줄 때도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믿었지. 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현우야, 네 아내가 명절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SNS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올렸어. 심지어 내 귀한 한약재를 몰래 가져가서 득템이라고 자랑까지 했지. 현우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지난 설날에는 내가 허리 아파서 누워있는 사이에 냉장고에서 음식이랑 한약재를 몰래 가져갔어.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준 건 일부고 나머지는 내가 몰래 가져간 거잖아. 내가 40년 약사 생활을 했어. 사람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눈은 있다고. 소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오빠, 내가 새언니의 SNS 캡처해둔 거 있어. 보여줄까?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SNS 활동일 뿐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야. 특히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건 현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사실 지은이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명절 때 도와드리지 않은 것도 미안해요. 지은이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현우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효자였어. 항상 나를 도와주고 챙겨줬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제가 점점 그렇게 변해온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처음에는 지은이의 입장을 배려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마저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모욕 당할 필요 없어요. 태호야, 우리 가자. 지은이 방으로 들어가 태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렴. 언제든 기다릴게. 현우네 가족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지은이 급하게 차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아까 자기 가방을 부엌에 두고 갔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빈 장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음식을 담아갈 준비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연, 태준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우네 차 앞에 도착하자 지은이 트렁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뭘 찾고 있니? 아니에요. 그냥. 트렁크 안에는 미리 준비해온 빈 반찬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음식을 싸가려고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몰래 음식 챙겨가려고 했구나. 아니에요. 그냥.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우야,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은 화가 난 듯 차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현우는 망설이다가 운전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태호가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손자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방은 아들 내외뿐만 아니라 결국 태호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현우네 가족이 떠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과 태주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서운함과 분노를 드디어 표현했기 때문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셨어요. 태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약사로서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정확한 약을 처방했듯이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한 것 같아. 그날 저녁 소연이네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예상치 못하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도 돼. 2시간 후 현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지은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홀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지은이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SNS에 올린 것들도 다 삭제했고요. 아들의 말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 지은이가 그렇게 했어? 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SNS 인기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요. 현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요. 어머니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린 모습을 생각하면. 현우야, 재산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진심 어린 관계였어.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머니, 지은이도 바뀔 거예요. 다음 명절부터는 정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행동으로 보여주렴. 약 한 달 후 소연이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와 지은 그리고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은의 손에는 음식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서툴지만 정성껏 했어요. 지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들어오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 도와드리려고 해요. 허리도 아프신데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 고맙구나. 지은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SNS 모두 정리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유산 문제보다는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모두에게 드러난 충격과 부끄러움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은아, 모두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그날 이후 현훈의 가족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지은도 요리를 배우겠다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약 3개월 후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대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소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엄마, 오빠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그래, 가끔은 쓴 약이 필요한 법이지. 40년 약사 생활하면서 배운 거야. 1년 후 또 다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현훈의 가족이 전날부터 와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전을 부쳤고 현우는 무거운 것들을 나르며 도왔습니다. 태호도 어른들을 돕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소연이네 가족도 함께해 온 집안이 화목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에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문득 영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은 때로 쓰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 40년 약사 생활을 하며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쓴 약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주위에 앉은 화목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약사로서의 마지막 처방이 가장 효과가 좋았구나. 72세의 나이에 내린 쓴 약 한 첩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순간이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을 40년 약사 생활의 마지막 지혜로 저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쓴 약은 결국 우리 모두를 치유했습니다.